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폴 라파르그의 아주 도발적인 책, 게으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미덕이라고 여기는 노동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이 책 딱 펼치면 독일 극작가 레싱의 이 인용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사랑하고 마시고 게으른 것 빼고는 다 게으르자. 이게 그냥 일 좀 쉬엄쉬엄 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마시고,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들을 즐기는 것 말고는 모든 것에서 힘을 좀 빼라는 거죠. 요즘 말하는 갓생 문화랑은 완전 정반대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라파르그는 이 책 첫 문장부터 우리가 평생 미덕이라고 믿어왔던 노동윤리가 사실은 우리 삶을 갉아먹는 독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이죠.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일에 집착하게 됐을까요? 생각해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노동을 신의 소명이라고 가르쳤고 또 산업 자본주의는 끝없이 생산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정말로 숭고한 미덕일까요? 아니면 저자의 주장처럼 우리 모두가 집단적으로 빠져있는 일종의 정신적 착란에 불과한 걸까요? 지금부터 이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라파르그의 날카로운 분석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는데 첫 챕터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아요. 거대한 망상. 라파르그는 우리가 평생을 바쳐서 추구해온 이 노동의 가치라는 게 사실은 거대한 착각이고 인류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재앙적인 도구마라고 단언합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거대한 망상이라는 걸까요?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동계급이 기이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게 지난 200년 동안 인류를 고문해온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200년간의 고통이라니 이거 정말 엄청난 주장이죠? 그렇다면 노동계급, 아니 우리 모두를 사로잡고 있다는 이 기이한 망상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저자가 딱 겨냥하는 게 뭐냐면 바로 노동의 도그마라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 행위 자체가 아니고요. 개인의 생명력, 심지어 내 자식 세대의 생명력까지 다 빨아모를 정도로 일에 미쳐있는 맹렬한 열정. 바로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거죠. 저자는 이 망상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한 공범들이 있다고 지목하는데 바로 성직자, 경제학자, 도덕가들입니다. 성직자들은 노동이 신성한 의무라고 했고 경제학자들은 끝없이 생산하고 소비해야 부자가 된다고 약속했고 도덕가들은 근면성실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칭송했죠. 라파르그는 이들이 한 목소리로 원래 신이 내린 저주, 즉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라는 그 저주를 오히려 인간이 축복으로 여기도록 세뇌했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 인용문 한번 보세요. 1849년 프랑스 정치가 아돌프 티에르가 한 말인데 자본가 계급의 속내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인간은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정말 소름 끼치는 철학 아닌가요? 라파르그는 바로 이 말이 노동자들한테는 고통을 강요하면서 자기들은 그 노동의 산물을 즐기는 지배계급의 위선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는다고 지적하는 거죠. 노동자에게 고통이 너의 운명이야 라고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철학이었던 셈입니다. 라파르그의 주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인간의 지성을 퇴보시키고 몸을 기형도로 만드는 근본 원인이라는 정말 극진적인 선언이죠. 노동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이 끔찍한 주장을 그는 어떻게 증명하려고 했을까요? 그는 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생생한 비결을 두 가지 딱 보여줍니다. 자, 이 화면 좀 보세요. 왼쪽에는 수많은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관리되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순종 경주마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흙을 갈고 거름을 나르는 노르망디 농장의 육중한 동물이 있습니다. 라파르그가 여기서 뭘 묻는 거냐면요.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인간답냐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안 하고 시중만 받는 경주마의 삶이 오히려 신체와 정신 단련에 집중했던 고대 그리스의 자유시민을 닮았고 묵묵히 일만 하는 저 농장 동물의 삶이 바로 현대 노동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노동이 인간을 고귀하게 만드느냐 아니라 짐승 같은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아주 통렬한 비유죠. 이번 비교는 동물에서 넘어서서 인간을 직접 행합니다. 저자는 기독교, 매독, 그리고 노동의 도그마에 오염되지 않은 소위 고귀한 야만인을 묘사하면서 그들의 타고난 아름다움과 당당함을 칭송해요. 물론 이 고귀한 야만인이라는 개념 자체는 오늘날 보면 좀
비판적으로 볼 여지가 많죠. 그건 맞아요. 하지만 라파르그가 이걸 왜 썼겠어요?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는 문명이, 특히 노동의 도그마라는 이 문명의 바이러스가 인간 본연의 아름다움과 존엄성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눈에 비친 공장 노동자는 더 이상 당당한 인간이 아니라 기계의 톱니바퀴에 갈려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퇴화한 존재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노동에 대한 숭배가 옛날부터 다 그랬을까요? 인류 보편적인 가치였을까요? 라파르그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노동에 대한 경멸이야말로 한때 고귀한 문명의 증표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역사적인 근거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라파르그는 노동 숭배가 보편적인 게 아니었다는 증거로 당시 상대적으로 산업화가 좀 덜 됐던 스페인을 예로 들어요. 그는 스페인 사람들에게는 아직 원시적인 동물의 본능이 살아있어서 노동을 최악의 노예 상태라고 여긴다고 말합니다. 휴식은 건강이다라는 이 속담이 그들의 생각을 딱 보여주죠. 쿠바에서 태어나서 스페인 피를 물려받은 라파르그 본인에게는 이런 스페인의 모습이 산업 자본주의가 파괴해버린 인간의 원초적인 존엄성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노동에 얽매이지 않는 그 자부심이야말로 진짜 귀족의 증표라고 본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노동에 대한 경멸의 역사가 한눈에 보입니다. 자, 먼저 고대 그리스 황금기 한번 떠올려 볼까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철학을 논하고 페이디아스가 파르테논 신전을 조각하던 바로 그 시대에 노동은 자유시민이 해서는 안 돼 천한 일이었습니다. 시민의 의무는 오직 몸과 마음을 단련해서 공동체에 봉사하는 거였고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은 전부 노예의 몫이었죠. 그러니까 위대한 서구 문명의 요람에서는 게으름이야말로 자유의 필수 조건이었던 셈이에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가장 유명한 설교인 산상수훈을 보면 일하지도 기쌈하지도 않는 들의 백합화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하잖아요. 이건 노동의 가치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노동으로부터 초연해지라고 가르치는 거죠. 심지어 구약의 신 여호와조차도 라파르그가 보기엔 위대한 게으름의 모범인 거예요. 6일 동안 힘들게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영원한 휴식에 들어갔잖아요. 만약 노동이 최고의 미덕이라면 신은 왜 영원히 일하지 않고 쉬고 있을까요? 저자는 이걸 통해서 노동이 끝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인 안식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베르길리우스의 시 한 구절에 정말 아름답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 신께서 우리에게 이 한가로움을 주셨도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게으름이나 한가로움이 저주나 나태가 아니었어요. 신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었고 자유로운 시민의 특권이었던 거죠. 철학자들은 노동이 인간을 속박하고 타락시킨다고 가르쳤고 시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노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노동의 신성함과는 180도 다른 완전히 뒤집힌 가치관이 인류 역사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배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원래는 신의 저주였고 고대 철학자들도 경멸했던 이 노동이라는 걸 대체 누가 어떻게 미덕으로 둔갑시킨 걸까요? 라파르그는 이제 그 주체들을 하나씩 지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라파르그가 그 주체들을 지목하는데요, 여기서. 솔직히 오늘날 보기에는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주장을 합니다. 그는 특정 민족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들이 마치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노동을 갈망하는 것처럼 묘사를 해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명백한 인종적 편견에 기반한 주장이죠. 하지만 라파르그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논리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일단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의 의도는 이 본성적으로 노동하는 집단과 다음에 나올 계급적 이해관계 때문에 노동하는 집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의 도그마에 쇠뇌된 프롤레타리아를 대조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의 분석이 가진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이지만 일단 그의 논리를 따라가 보죠. 자, 이제 민족에서 사회계급으로 넘어와서 라파르그는 일을 위한 일을 사랑하는 계급으로 소장농과 소상공인을 딱 꼽습니다. 마치 땅속 두더지처럼 자신의 밭과 가게에 파묻혀서 결코 허리를 펴고 여유롭게 자연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묘사하죠. 이 사람들의 비극은 뭘까요? 이들은 자본가한테 착취당하는 프롤레타리아랑은 좀 달라요. 이들은 자신의 작은 땅과 가게에 대한 애착 때문에 스스로를 끝없는 노동의 굴레에 가둬버립니다. 그들에게 휴식은 곧 파산이고 여유는 사치인 거죠. 그들은 노동 그 자체를 사랑한다기보다는 노동을 멈출 수 없는 구조 속에 갇혀서 그 노동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버린 계급이라는 게 라파르그의 분석입니다. 자, 이제 이 책 1부의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라파르그는 가장 날카로운 비판의 화살을 놀랍게도 바로 노동계급, 프롤레타리아에게 돌립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가 자신의 역사적 사명을 배신했다고 비난해요. 비판하기에 앞서서 라파르그는 프롤레타리아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그들이 짊어진 그 위대한 사명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의 사명은 단순히 임금을 올리고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모든 생산활동을 담당하는 이 거대한 계급이 스스로를 노예 같은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바로 그 순간, 인류 전체가 비로소 고통스러운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운명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인류의 미래가 말 그대로 그들의 어깨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이 문장이 바로 라파르그가 프롤레타리아를 향해 던지는 통렬한 고발장입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가 인류를 해방시킬 열쇠를 손에 쥐고도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편안함과 휴식을 원하는 자신의 본능을 거스르고 자유로운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그 위대한 사명을 내팽개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자본가들이 만든 노동이라는 우상을 세우고 스스로 그 재물이 되기를 자처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라파르그가 말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엄청난 배신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의 대가는 뭐였을까요? 그들의 징벌은 가혹하고 끔찍했다. 이 짧고 불길한 문장으로 일부가 딱 끝이 납니다. 노동의 도구마를 받아들인 노동계급에게 대체 어떤 개인적 사회적 비극이 닥쳤는지, 그 끔찍한 징벌의 내용은 이어지는 분석에서 펼쳐지겠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죠. 바로 노동은 신성하다는 믿음입니다. 폴 라파르그의 이 책은 바로 그 믿음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말이죠. 지난 세기 동안 우리 인류를 지배해온 가장 끔찍한 망상이 바로 이 노동에 대한 열정이었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이 망상이 어떻게 개인과 사회를 지적으로 퇴보시키고 유기적으로 타락시켰는지 아주 신랄하게 파고들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책의 핵심, 바로 2장 노동의 축복입니다. 어떻게 노동이 그렇게 숭고한 미덕으로 포장됐고 그 결과는 또 얼마나 비극적이었는지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 노동은 정말 우리를 위한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저주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1770년 런던에서 익명으로 나온 어떤 팸플릿에 이런 문장이 실립니다. 우리의 공장 노동자들이 지금 나흘 만에 버는 돈을 벌려고 엿새를 일하는 것에 만족하게 되기 전까지는 치료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자가 정말 노골적으로 아주 차갑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국 노동자들의 그 독립적인 정신, 그 고귀한 열정, 이걸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더 오래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단어가 바로 치료예요. 그렇죠? 마치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영혼, 뭐랄까 좀 쉬고 싶고 여가를 즐기고 싶은 그 본능이 사회가 빨리 없애버려야 할 무슨 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노동은 더 이상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이건 민중의 열정을 억누르고 그들의 독립심을 없애기 위한 아주 강력한 사회 통제 도구로서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그냥 어떤 익명의 저자가 던진 좀 과격한 생각, 거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라파르그가 지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생각은 곧 18세기와 19세기를 꿰뚫는 지배계급의 아주 핵심적인 생각이 되어버립니다. 노동을 통해서 인간의 다른 모든 본능, 다른 모든 감정을 억누를 수 있다. 이 믿음. 이게 당시 권력을 쥔 사람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처방전처럼 보였던 거죠. 황제 나폴레옹의 이 말을 보면 노동을 통제 수단으로 쓰려는 생각이 얼마나 깊숙이 박혀 있었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딱 잘라 말하죠. 내 백성이 더 많이 일하면 악덕은 줄어든다. 근데 여기서 나폴레옹이 말하는 악덕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뭐 도둑질이나 그런 걸까요? 라파르그는 그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그건 바로 민중의 자긍심, 독립심, 그리고 저항정신이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황제 눈에는 백성들이 일터 밖에서 모여서 생각하고 뭔가 토론하고 단결하는 이 모든 게 체제를 위협하는 악덕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 심지어 쉬는 날인 일요일마저 빼앗아서 그들을 공장에 묶어두려고 했던 건 단순히 몸만 통제하려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들의 정신까지 완전히 장악하려는 의도였던 겁니다. 1770년에 그 익명의 저자가 꿈꾸었던 사회는 이건 더 끔찍해요. 그가 생각한 건 이상적인 작업장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감옥이었어요. 이름은 이상적이라고 붙여놨지만 그 본질은 공포의 집이 되어야 한다고 아예 못을 박아놨죠. 그 안에서 사람들은 하루에 14시간 동안 갇혀 있어야 합니다. 밥 먹는 시간, 잠깐 쉬는 시간 빼고 순수하게 12시간을 꼬박 일에만 바쳐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자는 계획이었을까요? 아니죠. 이건 그냥 인간을 노동하는 기계로 만들어버려서 그 어떤 다른 생각, 불안한 생각 같은 걸 아예 할 틈도 없게 만드는 완벽한 통제 시스템을 꿈꾼 거였습니다. 하루 12시간 노동. 바로 이 숫자 12가 18세기 박애주의자들과 도덕주의자들이 내세웠던 이상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지금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건 뭐 명백한 착취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게 사회를 위한 선이고 도덕으로 포장됐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큰 죄가 게으름이라고 떠들고 다녔어요. 게으름이 모든 나쁜 짓에 뿌리고 심지어 인간의 고귀한 감정이라는 자긍심이나 독립심조차도 노동으로 억눌러야 할 위헌한 거라고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일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을 구원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자, 이렇게 지배계급이 노동을 족쇄로 쓰려고 했다는 거, 뭐 어쩌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놀랍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라파르그가 정말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억압의 도구였던 바로 그 노동을 누가 외치기 시작했느냐? 바로 억압받던 노동계급 스스로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신성한 권리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848년 2월 혁명 때였어요. 프랑스의 노동자들이 총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한 게 뭐였냐? 바로 노동할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얻어낸 공장노동 12시간 제한법을 엄청난 혁명의 성과라고 생각했어요. 자, 바로 이 순간을 두고 라파르구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가장 큰 수치이자 자신들의 역사적 사명을 배신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인류를 이 지긋지긋한 노동에서 해방시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제발 일 좀 더 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노동의 족쇄를 채워주세요라고 애원한 꼴이 된 거잖아요. 라파르구는 이걸 두고 노예나 보일 법한 비굴함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가장 비극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노동에 대한 이 열정을 자기 가족들에게까지 강요한 결과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노동자 계급이 목숨 걸고 싸워서 얻어낸 이 노동할 권리가 과연 그들 자신과 그들 가족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그 결과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습니다. 그 대가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라고 믿었던 걸 얻어냄으로써 정말 역설적이게도 자기 손으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가정을 파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을 산업자본가라는 그 무서운 미노타우로스에게 제물로 바친 셈이죠. 따뜻해야 할 가정은 산산조각 났고 여성들은 시끄러운 공장 소음 속에서 신경을 갉아먹혔습니다. 젖먹이 아이를 둔 엄마들은 아이를 떼어놓고 일터로 나가야 했고 당연히 젖은 말라버렸죠. 아이들은요? 제대로 보살핌도 못 받고 방치되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 나이부터 공장의 부속품이 돼서 그 생명과 활력을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라파르그는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건강하고 활기찬 여성들의 모습과 공장에서 창백하게 시들어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 노동이라는 이념이 인간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했는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념이니 권리니 하는 구호들 뒤에 가려진 진짜 공장 안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라파르그는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믿을 만한 한 목격자의 증언을 가져옵니다. 그 목격자는 바로 루이 르네 빌레르메라는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뭐 급진적인 사상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프랑스 학사원 회원이자 아주 저명한 의사, 그러니까 당시 사회 지배층에 속한 인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보고서가 더 충격적이고 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는 1840년에 프랑스 알차스 지방의 제조업 실태를 조사했는데 특히 재밌는 건 당시 박애주의자라고 칭송받던 돌퓨스나 캐스트너 같은 자본가들의 공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본 건 박애주의의 아름다운 신화가 아니라 끔찍한 지옥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블레르메가 본 현실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이해하려면 라파르가 보여주는 딱 25년 전 풍경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제조업자의 증언에 따르면 1813년만 해도 밀루지의 노동자들은 자기 집도 있고 작은 밭도 있는 그지하게 뿌리 내리고 안정적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장인의 황금시대였던 거죠. 하지만 현대의 미노타우로스, 바로 자본주의적인 대공장이 이 지역을 집어삼키고 난 뒤에는 모든 게 바뀌어버렸습니다. 불과 25년 뒤에 빌레르메 박사가 본 노동자들은요, 고향에서 뿌리 뽑힌 채 아주 비좁고 비참한 숙소에 그냥 짐짝처럼 던져진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을 지배하는 건 오직 끝없는 노동과 잠에 대한 갈망뿐이었습니다.
빌레르메 박사가 기록한 노동자들의 하루는 정말 말 그대로 시련 그 자체였습니다. 일은 새벽 5시에 시작해서 밤 8시에 끝났어요. 무려 15시간 동안 갇혀 있는 거죠. 그는 매일 아침 도시로 들어오는 수많은 창백한 여성들과 아이들의 행렬을 그림 그리듯이 묘사해요.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도 없이 맨발로 차가운 진흙탕을 건너야 했대요. 아이들은 기계 기름으로 번들거리는 더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고요. 심지어 이들은 매일 왕복 10km가 넘는 길을 어른한테도 힘든 길을 걸어서 출퇴근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산 활동일까요? 이건 그냥 사람의 생명을 서서히 갉아먹는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터밖의 삶이라고 해서 뭐 나았을까요? 천만에요. 그렇게 고된 노동이 끝나도 돌아가서 쉴 곳조차 없었습니다. 빌레르메 박사는 당시 노동자들의 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밀르주에서 두 가족이 각자의 구석에서 바닥에 던져진 집 위에서 잠을 자는 비참한 숙소를 보았다. 집은 2개의 널빤지로 고정되어 있었다. 상상이 가시나요? 방 하나에 2가족이 침대도 없이 그냥 바닥에 깔아놓은 집 위에서 뒤엉켜서 잠을 자는 이 극도의 비참함.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노동의 축복이 가져다준 진짜 현실이었던 거죠. 빌레르메 박사의 보고서에서 아마 가장 충격적인 숫자는 바로 이걸 겁니다. 50%.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방직공이나 면사 방적공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중 절반이 2살이 되기 전에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수치인지는 같은 지역에 사는 공장주나 상인 자녀들의 사망률과 비교해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집 아이들은 절반이 21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계급에 따라서 생존의 기회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노동은 그들의 아이들로부터 살아남을 권리마저 빼앗아간 거죠. 이 모든 끔찍한 현실을 직접 본 빌레르메 박사는 아주 단호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일이 아니다. 고문이다. 그는 공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생산활동이 아니라 인간, 특히 6살에서 8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에게 매일매일 가해지는 체계적인 고문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의사의 눈으로 봤을 때 이 기나긴 고문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망가뜨리고 결국 그들의 삶을 앗아가는 명백한 살인행위나 다름없었던 거죠. 이 모든 비극은 사실 이 표 하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 공장 노동자의 노동시간, 이건 정말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어요. 빌레르메 박사는 어떤 공장에서는 노동시간이 무려 16시간에 달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표를 보세요. 당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의 노역이 10시간이었어요. 심지어 카리브해 식민지에서 일하던 노예들도 9시간 일했대요. 그런데 자유로운 프랑스 노동자는 16시간을 일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세계 최초로 인권을 선포했다는 그 나라에서 자유로운 노동자들이 죄수나 노예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기가 막힌 역설, 이게 바로 라파르그가 고발하는 현실인 겁니다. 자, 이렇게 끔찍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당시의 경제학자나 철학자, 도덕가들은 한 목소리로 노동과 진보를 찬양했습니다. 라파르그는 이 사람들이 현실에서 고통받는 인간은 보지도 않고 진보라는 이름의 어떤 비참한 신에게 공허한 찬송가나 부르고 있었다고 비판하는 거죠. 당시 경제학자들이 마치 종교 주문 외우듯이 끊임없이 되풀이했던 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일하라, 일하라, 사회적 부를 증진시키기 위해. 그들은 노동자 계급에게 노동이야말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국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신성한 의무라고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은 부가 생기고 그게 곧 모두를 잘 살게 해줄 거라는 그런 장밋빛 약속을 계속해서 퍼부었던 거죠. 하지만 라파르그는 이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속임수였는지를 바로 그들 자신의 말을 빌려서 폭로합니다. 국가의 부라는 약속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정말 끔찍한 역설이었어요. 경제학자 데스튜트 트라시는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부유한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보통 가난하다. 또 다른 경제학자 쉐르빌리에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생산 자본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 결과로 자기 임금이 깎이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노동자의 노동이 쌓여서 만들어진 국가의 부는 노동자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족쇄가 된다는 사실을요. 아니, 그러면 법으로 강제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끔찍한 노동으로 내몰 수 있었을까요? 라파르그는 타운샌드라는 목사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자본주의 윤리의 그 잔인한 위선을 비웃습니다. 그는 굶주림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노동의 동기라고 주장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굶주림은 채찍이나 법처럼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평화롭고 조용한 압력을 통해서 사람들 스스로 일터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빈곤과 굶주림을 사회구조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산업 발전을 위한 아주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정당화하는 이 냉혹한 논리, 이게 바로 노동이라는 이념을 떠받치고 있던 핵심 기동이었습니다. 결국 노동에 대한 이 광적인 열정은 사회 전체를 스스로 파괴하는 순환의 고리 속으로 몰아넣고 맙니다. 라파르그는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비극적인 과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주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노동에 대한 이 광적인 열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덫이 됩니다. 라파르그가 분석한 자본주의 생산의 필연적인 법칙은 이런 비극적인 순환을 그려요. 첫째, 노동자들이 미친 듯이 일에 몰두해서 상품을 너무 많이 만들어냅니다. 과잉 생산이죠. 그런데 정작 그 상품을 사야 할 노동자들은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물건은 넘쳐나는데 살 사람이 없는 과잉 생산 위기가 닥칩니다. 결국 공장은 문을 닫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굶주리게 되죠. 그리고 이 굶주림 때문에 그들은 다시 공장의 문을 열었을 때 이전보다 훨씬 싼 임금을 받고서라도 일하려고 달려듭니다. 결국 자신들의 과잉 노동이 자기들의 실업과 빈곤을 낳는 원인이 되는 정말 끔찍한 악순환인 거죠. 라파르그가 포착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위기가 닥쳐서 굶주릴 때 노동자들은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 자기들이 만든 물건들을 나눠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빵을 달라, 옷을 달라고 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뭘 하느냐? 굳게 닫힌 공장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다시 일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다시 착취해달라고 애원합니다. 노동이라는 이념이 너무나 깊숙이 박혀버린 나머지 그들은 생산의 결과물이 아니라 생산 과정 그 자체에 집착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을 비참하게 만든 바로 그 행동을 다시 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노동이라는 망상이 낳은 가장 큰 비극 아닐까요? 이 장은 노동자들이 자본가에게 보낼 법한 이 가상적이면서도 너무나 비참한 애원으로 끝을 맺습니다. 선량하신 샤고 씨, 친절하신 슈나이더 씨, 우리에게 일을 주십시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굶주림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열정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건 굶주림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열정이다. 이 한 문장은 노동이라는 이념이 어떻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 본능마저 뒤틀어버리고 타락시켰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난 오늘 여전히 워라밸과 번아웃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불안감은 과연 생존에 대한 공포일까요? 아니면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강박, 즉 노동에 대한 열정일까요? 폴 라파르구의 계율을 권리는요, 노동을 거의 종교처럼 신성시하는 이 세상에 정말 그게 맞아? 하고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선언문 같은 책입니다. 저자가 마르크스의 사회이기도 한데요. 19세기 노동자들이 왜 일하면 일할수록 더 가난해지는지, 또 인류를 해방시켜줄 거라 믿었던 기계가 어떻게 오히려 족쇄가 되어버렸는지를 정말 날카롭게 파고들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3장, 과잉 생산의 경과는 바로 그 모순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일이란 무엇인지, 우리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일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될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고대 그리스 시인의 아주 아름다운 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인에게 물레방아라는 새로운 발명품은 그냥 신기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이건 바로 신이 내린 선물이자 인류를 이 지긋지긋한 노동에서 해방시켜서 마침내 우리 조상들처럼 평화로운 게으름 속에서 진짜 삶을 누리게 해줄 기적이었던 거죠. 바로 이것이야말로 기술에 대한 우리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기대 아니었을까요? 더 적게 일하고 더 풍요롭게 사는 삶 말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아름다웠던 꿈은 정말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요, 기술이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윤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이죠. 기계는 우리에게 여가를 선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을 기계의 속도에 맞추라고 채찍질하는 감독관이 됐죠. 생산성이 높아지면 모두가 잘 살게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노동자의 몫을 빼앗아서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화면에 딱 요약되어 있듯이 고대의 꿈과 자본주의의 현실, 이 끔찍한 배반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역설은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이 책은 그 과정을 6단계로 나누어 아주 집요하게 파헤칩니다. 우리 같이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는 바로 기계의 역설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좋은 도구가 생기면 일이 편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은 자신이 만든 기계와 미친 듯이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이상한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기계의 생산성을 이기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싸움이죠. 하지만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마치 기계와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더 오래, 더 빨리 일하라고 다그칩니다. 결국 노동자는 스스로 만들어낸 이 위대한 진보의 선물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노동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셈입니다.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아주 손이 빠른 숙련된 여성 노동자가 뜨개 바늘로 1분에 5코를 만들 때 같은 시간에 원형 천직기계는 무려 3만 코를 만들어냅니다. 계산을 해보면 기계가 단 1분 일한 것이 사람이 6,000분, 그러니까 100시간 동안 일한 것과 똑같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이 기계가 딱 1분만 돌아가도 노동자는 열을 하고도 8시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노동자들은 이 기계 옆에서 하루 12시간, 14시간씩 서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기계가 가져온 이 엄청난 생산성의 혜택은 노동자에게 달콤한 휴식이 아니라 훨씬 더 가혹한 노동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인 장시간 노동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책은 그것이 아주 의도적인 여가 파괴의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산업화 이전만 해도요, 유럽의 노동자들에게는 생각보다 쉬는 날이 훨씬 많았습니다. 일요일은 당연히 쉬었고 수많은 성인들의 축일이 법으로 보장된 휴일이었죠. 또 길드 같은 조합에서는 작업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과도한 경쟁을 막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본가들의 눈에 이런 휴일과 규제는 생산성을 갉아먹는 게으름의 온상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들은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식의 새로운 노동 윤리를 퍼뜨리면서 교회가 보장하던 신성한 휴일들을 하나둘씩 폐지하고 노동자들을 노동의 멍에 아래 완전히 복종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자는 당시의 변화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한때 즐거운 잉글랜드라고 불렸던 땅이 있었다고요. 그곳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일이 끝나면 다 같이 모여서 거대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삶의 기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지만 산업 자본주의는 이 모든 활기와 즐거움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축제는 사라지고 사람들의 얼굴에선 웃음기 대신 피로와 근심이 가득한 우울한 잉글랜드로 변해버렸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노동시간이 좀 늘어났다는 사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문화 자체가 송두리째 파괴되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황이 좀 이상해졌어요. 노동자들은 미친 듯이 물건을 생산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너무 가난해서 그 물건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럼 공장에서 쏟아져 나와 산더미처럼 쌓인 이 상품들은 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기이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책에서는 이 상황을 강요된 향락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표현이죠? 생산계급, 즉 노동자들이 생산에만 몰두하고 소비에서는 철저히 배제되니까 자본가 계급에게 아주 새로운 의무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건 바로 노동자들이 만든 상품을 억지로라도 소비해줘야만 하는 의무죠. 이제 그들의 역할은 생산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게으름 속에서 끝없이 소비하고 낭비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화면은 자본가들이 이 숭고한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저자가 아주 신랄한 풍자로 이들을 순교자에 빗대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검소한 삶을 버리고 끝없는 사취에 몸을 던져야만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돼도 위장을 단련해서라도 최고급 음식과 와인을 뱃속에 밀어 넣어야 하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머리카락은 빠지고 배는 나오고 관절은 뒤틀리는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은 경제를 순환시키기 위한 그들 나름의 희생이라는 거죠. 심지어 혼자 힘으로는 이 모든 소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자신의 시중을 들게 하고 사치를 돕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을 생산 현장에서 빼내와야만 했습니다.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이 기막힌 현실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1861년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인구조사 통계를 한번 보시죠. 당시 경제의 심장이었던 섬유, 광업 분야의 생산직 노동자 수가 약 1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부유층의 시중을 드는 가사 사용인, 그러니까 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현대의 가사노예의 수가 그보다 더 많았어요.
한 나라의 핵심 산업 인력 전체보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시중드는 비생산적인 인력이 더 많았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과잉 생산이 낳은 기형적인 사회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쓸모없는 자들의 군대는 단순히 집안일을 돕는 사람들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깎고 레이스를 짜고 호화로운 책을 장정하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실질적인 가치를 생산하기보다는 부자들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직업들이었죠. 더 나아가 저자는 군인, 경찰, 판사, 교도관 같은 공권력마저 이 범주에 포함시킵니다. 이들의 역할은 결국 굶주리고 지친 노동자, 즉 내부의 적이 폭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억압하고 감시하는 것이고, 이는 자본가 계급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키기 위한 비생산적인 활동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비생산적인 소비에 동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가 뿜어내는 상품의 양은 그들의 소비력을 아득하게 뛰어넘을 정도로 많았던 거죠. 자본주의는 이제 또 다른 훨씬 더 절박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건 바로 소비자를 찾는 문제입니다. 이제 인류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생산할 것인가가 아니게 됐어요. 오히려 정반대로 이 넘쳐나는 성품을 소비해줄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가 지상 최대의 과제가 된 것이죠.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고 심지어는 원래는 없었던 욕구, 즉 허구의 필요까지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마케팅과 광고라고 부르는 거대한 산업의 시작점인 셈입니다. 이 소비자를 찾기 위한 투쟁은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확장됩니다. 책은 이것이야말로 제국주의의 본질이라고 꿰뚫어보고 있어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유럽 강대국들이 식민지를 두고 벌였던 수많은 전쟁들. 그 본질은 결국 자국 상품을 독점적으로 팔아넘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19세기가 되자 이건 더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아프리카의 콩고를 강제로 합병하고 아시아의 ton킹을 점령하고 대포를 쏴서 중국의 만리장성을 무너뜨린 이유도 결국엔 자국의 면직물과 아편을 팔기 위해서였던 거죠. 저자가 살던 시대에는 사하라 사막에 거대한 인공호수를 파서 새로운 소비도시를 만들자는 황당한 계획까지 나올 정도였으니 그 절박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것도 이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소비자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면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기존 소비자들이 물건을 더 자주, 더 많이 사게 만드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네 번째 단계, 그 해답은 바로 불량품 제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계획적 구식화라고 부를 수도 있겠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튼튼하게 잘 만든 물건은 자본가에겐 재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가 한 번 사면 다시는 그 물건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조업자들은 일부러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책에 나오는 예시들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비단실에 무게를 늘려서 비싸게 팔려고 광물염을 섞어 넣습니다. 당연히 그 옷은 얼마 못 가 해지고 부서지죠. 썩은 넉마를 모아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재생천을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이런 옷은 한두 번만 세척해도 바로 걸레가 되어버립니다. 이 모든 게 실수가 아니라 더 많은 일거리를 만들고 소비를 강제로 유발하기 위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전략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자는 가장 날카롭고 신랄한 풍자를 구사합니다. 이 끔찍한 불량품 제조가 사실은 아주 인도주의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노동자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물건이 빨리 망가져야 노동자들이 새 물건을 만들 일거리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이 뒤틀려도 한참 뒤틀린 논리야말로 노동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자기기만이라고 저자는 비판합니다.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열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노동자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결국 모두가 이 불량품 제조라는 거대한 사기극의 공모자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시스템의 거대한 모순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적인 생산과 소비의 순환 속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노동자들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저자가 노동이라는 악덕이라고까지 부르는 것에 사로잡힌 그들의 비극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편은 노동자들의 현실과 이 책이 제시하는 대안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노동자들은요, 일자리가 있을 때는 하루에 12시간, 14시간씩 일하면서 스스로를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마치 1년치 일을 6개월 만에 다 해치우려는 듯이 말이죠.
그 결과는 뭘까요? 일이 끊기는 나머지 6개월 동안은 처참한 실업과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일자리가 생기면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맹렬하게 싸웠고요. 저자는 이게 정말 미친 짓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조난당한 배에서 마실 물이 조금 있다고 한 사람이 그걸 전부 마셔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현명한 선장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모든 선원에게 물을 공평하게 배급해서 다 같이 살아남으려고 할 겁니다. 노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노동자에게 1년 내내 하루 5, 6시간씩 균등하게 일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제 이 책 3장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놀라운 주장에 도달했습니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그냥 노동자들을 위한 인도적인 조치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저자는 바로 그 조치가 생산성 자체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본가들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도 역설적인 메시지죠. 그리고 그 증거를 노동운동가가 아니라 바로 위대한 제조업자의 입을 통해 직접 가져옵니다. 프랑스 알사스 지방의 대규모 공장주였던 부루카르 씨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는 직접 자기 공장에서 4년간 실험을 해본 결과 하루 노동시간을 12시간에서 11시간으로 줄였더니 오히려 평균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똑똑히 말합니다. 노동자들이 덜 지치고 더 집중해서 일하게 되니까 시간당 생산성이 올라간 거예요. 이것은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기업의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이건 부르카르 씨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벨기에 제조업자 오테베르 씨 역시 우리는 모두 2시간이나 불필요하게 더 일하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11시간만 일해도 13시간 일할 때와 똑같은 생산량을 심지어 더 적은 비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었죠. 국가 단위의 증거는 더욱 확실합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산업국가였던 영국은 10시간 노동법을 가장 먼저 도입해서 엄격하게 시행했습니다. 경쟁국들은 영국이 곧 경쟁력을 잃고 몰락할 거라고 비웃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였죠. 영국은 여전히 세계 1위의 산업국 지위를 굳건히 지켰고 법이 시행된 후 10년 동안 생산량은 오히려 3분의 1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가 가리키는 진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간이라는 기계는 혹사시킬수록 성능이 떨어지고 적절한 휴식을 주어야만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본가들은 왜 이토록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고 장시간 노동을 구집했을까요? 경제학자 레보의 말을 통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수작업이 저렴한 가격에 제공되는 한 그것은 남용된다. 딱 이거죠. 바로 노동자들의 노동력이 너무나 값쌌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값싼 노동력이 길거리에 넘쳐나는데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기계를 개선하거나 작업 환경을 바꿀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장시간 노동은 기술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이 책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진정한 기술 혁신을 원한다면 자본가들이 나무와 쇠로 된 기계를 개선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방법은 딱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바로 살과 피로 된 기계, 즉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죠. 노동력이 비싸고 귀해져야만 자본가들은 그 노동력을 대체할 더 효율적인 기계를 발명하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단축 근무를 쟁취하자 곧바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자동 방적기가 발명된 것이 바로 그 역사적인 증거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과잉 생산이 낳은 기이하고 파괴적인 결과에 대한 이 책의 분석이었습니다. 이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아주 설득력 있게 들리죠.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사회 전체의 균형을 맞추며 심지어는 경제의 생산성과 기술 발전까지 이끌어낸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과로사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스로를 소진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자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가치관의 전복을 요구합니다. 바로 노동이 아니라 게으름을 우리 삶의 진정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폴 라파르그는 노동이라는 교리를 그냥 비판만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대담한 해결책,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했죠.
지금까지 우리는 그가 이 노동이라는 가치가 어떻게 우리 인간을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파괴하는지 정말 통렬하게 비판하는 걸 지켜봤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그가 꿈꿨던 이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난 어쩌면 조금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미래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하루에 3시간 이상 일하는 게 법으로 금지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도발적인 질문이죠. 바로 이 질문이 라파르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미래의 핵심입니다. 그는 이 단 하나의 제안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일, 직업, 그리고 성공에 대한 모든 가치를 그냥 뿌리부터 뒤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19세기 당시에 정말 수많은 노동자들이 그 끔찍한 현실 속에서 일할 권리를 달라고 외쳤습니다. 일자리를 달라고요. 그런데 라파르그는요, 여기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일하지 않을 권리를 넘어서 아예 하루에 3시간 이상 일하는 걸 법으로 금지해버리자고 말하는 거죠. 이건 그냥 우리 근무 시간 좀 줄여주세요 하는 그런 복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노동은 신성하고 게으름은 죄악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 전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도전장이자 혁명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라파르그는 이 법 하나가 세상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노동 시간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줄어들면 사회는 그 생산량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기계의 힘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발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결국 생산성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어질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는 이 변화가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마치 땅조차 기뻐하며 새로운 우주가 그 안에서 도약하는 것을 느끼리라고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노동 시간이 하루 3시간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기계 덕분에 생산량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해보죠. 그럼 이렇게 창고에 쌓여가는 이 넘쳐나는 상품들은 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라파르그는 노동자들에게 아주 역설적인 새로운 의무를 부여합니다.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 바로 소비입니다. 라파르그는 노동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억지로 몸에 익혔던 그 절약과 금욕정신, 이런 걸 다 내던져야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면서 소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금욕이 미덕인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소비야말로 이 새로운 사회의 균형을 맞추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는 노동자들이 이제 어떤 삶을 누려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두툼한 비프 스테이크를 썰고 최고급 와인을 마치 물처럼 마시는 모습. 당시 노동자들이 빵 한 조각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던 그 굶주린 현실과는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이건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자는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억압되었던 인간의 욕망을 해방시키고 삶의 질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제안인 거죠. 노동자들의 소비가 이렇게 늘어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파르그는 일종의 연쇄 반응을 예측합니다.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소비의 주체가 되면 자본가들은 더 이상 과시적인 소비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인, 비서, 요리사, 장식가처럼 생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위 비생산적인 일에 종사하던 인력들을 대거 해고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순식간에 사회에는 새로운 실업자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들이 공장 노동자들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바로 군인, 판사, 언론인, 금융가, 심지어 자본가 본인들까지. 라파르그가 보기에 사회의 기생충과도 같았던 이 비생산적인 계층들. 자, 그럼 이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회 전체가 이 거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라파르그는 이 새로운 실업자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의 신랄한 풍자와 조롱이 가득 담긴 일종의 사회적 복수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이전에 엘리트들에게 다소 혐오스럽고 또 우스꽝스러운 새로운 직업들을 할당합니다. 우선 평생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으름만 피우면서 살아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본가들. 이들에게는 간단히 연금을 주자고 제안합니다. 한평생 게으름을 실천해왔으니까 그 게으름을 일종의 업적으로 인정해주자는 아주 역설적인 제안이죠. 하지만 평생 자기는 열심히 일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위선자들에게는요, 아주 신랄한 유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파르그는 그들의 과거 사회적 역할을 조롱하듯이 가장 혐오스럽고 비천한 직업들을 할당해요. 이건 뭐랄까, 그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한 일종의 통쾌한 인과응보인 셈이죠. 정치인들에 대한 그의 경멸은 여기서 정말 절정에 달합니다. 고귀한 척하던 상원 의원들에게는 장례식장의 임무 역할이 주어지고 다른 정치인들에게는 술에 취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린 채로 샴페인병을 따는 역할이 주어지죠. 그들이 지녔던 그 엄숙한 권위가 얼마나 공허하고 위선적인 것이었는지를 정말 통렬하게 폭로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라파르구의 가장 가혹한 복수가 향하는 대상은요, 군인이나 정치가가 아니었어요. 바로 노동을 신성하다고 설교했던 도덕주의자들과 경제학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몸을 착취하는 것보다 그들의 정신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죄악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이렇게 급진적이고 심지어 좀 엉뚱해 보이기까지 하는 미래를 막 이야기하던 라파르그는요, 갑자기 시선을 수천 년 전 과거로 확 돌려버립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주장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 뿌리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지혜, 바로 고대 철학에 닿아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는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인용하면서 시작합니다. 노동에 대한 경멸은 어떤 특정 문화권의 특징이 아니라 고대 문명 세계 전반에 걸쳐서 자유롭고 고귀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던 보편적인 태도였다는 걸 증명하려는 거예요. 즉, 노동을 천하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자유인의 증표였다는 주장인 거죠. 철학자 플라톤의 생각은 훨씬 더 확고합니다. 그의 이상국가에서 상인이나 장인은 시민의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 노동은 정신을 타락시켜서 국가의 중요한 일에 참여하고 깊이 생각할 수 없게 만든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에게 진정한 시민이란 노동이라는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여야만 했던 겁니다. 역사가 크세노폰 역시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펼칩니다. 그는 육체 노동이 몸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황폐하게 만들어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주장했어요. 다시 말해서 노동은 개인의 몸과 마음을 모두 망가뜨려서 결국 공적인 삶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타락의 원인이었던 셈입니다. 라파르그는 이 고대 논중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 키케로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이 임금 노동에 대한 가장 무자비하고 통렬한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키케로는 한치의 타협도 없이 선언합니다. 돈을 받고 당신의 노동력을 파는 행위는 당신 자신을 노예로 파는 것과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거죠. 이건 현대사회의 고용이라는 개념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말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라파르그는 이 고대의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을 우리가 그대로 느끼길 원해요.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혹은 자아 실현을 위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직업을 갖는 행위가 고대인들에게는 자유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범죄로 여겨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대체 어떻게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범죄가 최고의 미덕으로 둔갑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라파르그는 이 고대의 지혜와 자신이 살던 19세기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현대를 잇는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를 찾아냅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언을 통해서죠. 이 부분에서 그의 논증은 그야말로 장엄한 절정에 이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먼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만약 도구가 인간의 명령 없이 스스로 작동하는 세상이 온다면 인류는 더 이상 고된 노동을 하기 위한 노예나 조수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당시로서는 거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인간 해방에 대한 위대한 꿈이었습니다. 여기서 라파르그의 정말 놀라운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꿈꿨던 바로 그 세상이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불을 내뿜고 지치지 않는 강철 팔다리를 가진 우리의 기계들.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언했던 스스로 움직이는 도구라는 거죠. 고대의 꿈이 기술적으로는 이미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라파르그는 우리에게 이 잊을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꿈꿨던 기계가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키는 세상이 이미 현실이 되었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여전히 임금이라는 족쇄에 묶인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100년이 훌쩍 지난 오늘, 바로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물음일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식인이라. 과연 이들은 자유로운 사상가일까요? 아니면 그냥 또 다른 상품일 뿐일까요? 지금부터 폴 라파르그의 이 책을 통해 자본이 지성을 어떻게 길들이고 또 착취하는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신의 노동을 파는 자유인은 스스로를 노예로 격화시킨다. 이 말 정말 뼈아프죠? 고대 로마의 사상가 키케로가 한 말인데 이게 바로 라파르그 주장의 핵심을 그대로 꿰뚫고 있습니다. 옛날 사상가들에게 지식이라는 건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신성한 거였죠. 소크라테스가 괜히 돈 받고 지혜를 가르친 소피스트들을 경멸한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라파르그는 자본주의가 바로 이 근기를 깨부수고 지성 그 자체를 시장에 내다 파는 상품으로 만들어버렸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라파르그가 그려내는 지식인의 비극은 뭐랄까 총 5막짜리 연극 같아요. 처음에는 혁명의 동반자로서 엄청난 약속을 받지만 이내 그들의 지성은 상품으로 떨어지고 권력의 하수인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 계급을 배신하는 역설에 빠지게 되죠. 과연 이들에게 다른 미래는 없는지 그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시간에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8세기입니다. 자본주의가 낡은 귀족 계급에 맞서서 혁명을 준비하던 바로 그 시절이었죠. 이때 부르주아 계급이 자기 편이 되어줄 아주 강력한 아군, 바로 지식인들에게 정말 거창하고 눈부신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 약속이 뭐였냐면요. 정말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더 이상 혈통 같은 건 필요 없다. 오직 지성과 이성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주의 사회를 만들겠다. 철학자들이 존경받고 모든 시민이 자유, 평등, 박애를 누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낡은 귀족 사회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공화국을 세우겠다는 약속이었죠. 당시 혁명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진 그날을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 즉 원년으로 삼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찬란했던 약속이 정말 순식간에 배신당합니다. 1790년에 만들어진 선거법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투표할 권리를 재산에다 딱 묶어버린 거예요.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내는 사람, 이걸 소위 은화 한 마르크 법이라고 불렀는데 이 기준을 넘어야만 투표권을 주기로 한 거죠. 이성이 아니라 돈이 새로운 지배의 기준이 되어버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법의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혁명의 바이블, 사회계약론을 쓴 루소조차도 이 법대로라면 투표는커녕 공직에 나설 자격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혁명의 사상적 토대를 만든 지식인들이 정작 그 혁명의 열매를 나누는 자리에선 철저하게 배제된 겁니다. 당시 파리 인구가 50만이었는데 투표권을 가진 사람은 고작 12,000명뿐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자본이 말했던 평등의 진짜 모습이었죠. 여기서 라파르그가 정말 도발적인 비교를 하나 하는데요. 썩었다고 생각했던 중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오히려 자본주의보다 지식인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교회는 신분 같은 거 안 따지고 재능 있는 사람이면 받아들였다는 거죠. 돼지치던 소년이 교황 식스투스 5세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요. 심지어 코페르니쿠스처럼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사상가조차 후원하고 보호해줬습니다. 지성을 독점하고 보호했던 교회랑은 달리 자본주의는 지성을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다는 겁니다. 그럼 자본주의는 대체 어떻게 지성을 타락시켰을까요? 라파르그가 콕 집어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배신은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 아이디어, 이 지적 능력 자체를 돈 받고 파는 상품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이중성, 이게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재산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이 표를 좀 보세요. 땅이나 공장 같은 물질적 재산은 신성 불가침이에요. 설령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좀 의심스러워도 법은 그걸 영원히 보호해주고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작가의 아이디어나 발명가의 창의성 같은 지적 재산은 어떤가요? 발자크의 위대한 소설도 작가가 죽고 50년만 지나면 누구나 그걸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공유 재산이 되어버려요. 발명가는 더 심합니다. 자기 아이디어를 지키려고 매년 특허료를 내야 하고 그 보호기간도 고작 14년밖에 안 돼요. 자본주의한테 정신적인 창조물은 물질적인 부에 비하면 정말 한없이 가벼운 존재인 셈이죠. 이게 그냥 법조항이 문제가 아니에요. 수많은 창조자들의 피눈물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라파르거가 한 발명가의 비극적인 사례를 드는데요. 이 사람이 버려지던 석탄가루를 뭉쳐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연탄을 만들어냈어요. 그의 발명 덕분에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아꼈지만 정작 그는 평생을 가난에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결국 자본가의 주머니만 불려준 꼴이 된 거죠. 자본주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아예 발명이라는 행위 자체를 공장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의 연구소처럼 자본가들은 똑똑한 과학자랑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체계적으로 발명품을 찍어내는 발명 공장을 세웁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생산되고 그렇게 나온 특허는 전부 회사 소유가 되는 거죠. 발명가는 이제 더 이상 위대한 창조자가 아니라 그냥 월급 받는 지적 노동자일 뿐입니다. 심지어는 교육 시스템마저 이 거대한 공급망의 일부가 되어버려요. 자선 사업인 것처럼 포장된 기술 학교들이 사실은 지식인 노동자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공장이었다는 겁니다. 노동자 계급의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서 공짜로 교육시켜요. 왜 그랬을까요? 지식인 공급을 넘치게 만들어서 그들의 몸값을 떨어뜨리고 언제든지 싼 값에 머리 좋은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였죠. 교육이 해방의 사다리가 아니라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시장에 지식인이 넘쳐나니까 그들의 가치가 폭락한 거죠. 한때 월 120달러를 받던 화학자의 임금은 40달러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안정적이었던 연간 계약은 그냥 계절에만 잠깐 쓰고 버리는 단기 계약으로 바뀌었고요. 지적인 노동의 가치가 육체 노동자의 임금보다도 낮아지는 그런 역전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두뇌에 시장의 공급 과잉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 끔찍한 결과였습니다. 지식인의 가난은 더 비참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타락에 더해서 사회적인 위신이라는 족쇄까지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노동자는 작업복을 입으면 그만이지만 지식인은 교양인처럼 보여야 하니까 번듯한 옷을 입어야 해요. 결국 굶주리더라도 겉모습은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배 채울 돈을 아껴서 거칠에 써야 하는,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은 멀쩡한 척 해야 하는 아주 독특한 형태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상품이 되어버린 지식인은 이제 도덕적으로도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라파르그에 따르면 경제적인 굴종은 필연적으로 정신적인 굴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자연학자 퀴비에를 꼽는데요. 라파르그는 이 사람을 그냥 정치적 카멜레온이라고 불러요. 그는 혁명정부 아래에서 출세의 발판을 마련한 뒤에 공화국, 나폴레옹 제국, 그리고 세 번의 왕정 교체를 거치는 동안 주인이 바뀔 때마다 꼬박꼬박 충성을 맹세하면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의 지성은 진리를 섬긴 게 아니라 권력 그 자체를 섬겼던 거죠. 권력에 대한 굴종은 당연히 돈에 대한 굴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식인들은 자기 명성을 팔아서 금융사기꾼들의 사업을 홍보해주기도 했고 드레퓨스 사건처럼 진실과 양심이 요구되는 순간에는 동료가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침묵하면서 자기 안위만 챙겼습니다. 이들에게 동료애나 직업적인 연대의식 같은 건 사치에 불과했던 겁니다. 라파르그는 바로 이 지점을 두고 지식인에게 궁극적인 파산 선고를 내립니다. 원래 과학의 사명이라는 게 뭐겠어요? 인류를 무지와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학이 오히려 기존의 불평등한 질서를 정당화하고 유지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릴 때 그건 과학 스스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배신한 지적 파산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본 거죠. 구체적인 사례는 정말 많습니다. 18세기에는 이성의 이름으로 신을 공격했던 과학자들이 19세기가 되니까 부르주아지의 통치를 위해서 다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를 써요. 심지어 다윈의 진화론을 왜곡해서 가난은 개인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부적격자를 도태시키는 자연의 섭리라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과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기술의 위대한 약속도 왜곡됐습니다. 노동자를 해방시키기는커녕 더 강도 높고 더 오랜 시간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렸죠. 전등이 발명되니까 노동자들에게 밤에도 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고 이건 결국 노동시간을 늘려서 그들의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정말 큰 질문 하나가 떠오르죠. 이게 바로 라파르그가 설명하려는 근본적인 역설입니다. 아니, 이렇게 착취당하고 굴욕당하고 가난해졌는데 왜 지식인들은 노동자 계급과 힘을 합치기는커녕 종종 자기를 억압하는 사람들 편에 서는 걸까요? 라파르그는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 지식인들은 몸은 노동자인데 머릿속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둘째, 그들은 자기가 받은 교육이 언젠가는 자신을 이 억압받는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줄 행운의 복권 같은 거라고 믿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들처럼 될 수 있어
하는 환상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런 개인적인 성공에 대한 환상 때문에 노동자들처럼 똘똘 뭉쳐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싸우질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라파르그는 미래를 봅니다. 그의 시대에 사회주의 운동에 막 들어오기 시작한 새로운 지식인들을 분석하면서요. 그런데요, 라파르그는 사회주의 운동에 합류하는 이 새로운 지식인들을 보고 마냥 좋아하지만은 않아요. 좀 삐딱하게 보는 거죠. 그는 이들이 노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싸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마치 구원자처럼 위에서 운동을 계몽하고 이끌기 위해 왔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 몸은 사회주의 진영에 왔는데 머릿속은 여전히 부르주아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는 겁니다. 라파르그는 이 지식인들이 사회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을 빼버리면서 사회주의를 뜯어고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제 계급투쟁은 좀 촌스럽지 않나요? 자본은 집중되는 게 아니라 주식을 통해 골고루 나눠지고 있어요. 노동자들 예전보다 살기 좋아졌잖아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건 사실상 사회주의의 혁명적인 힘을 빼버려려는 시도나 다름없었습니다. 100년도 더 지난 지금 우리는 라파르그의 이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오늘날 지식인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식 노동이 아주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그의 비판은 그저 낡은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놀라울 정도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면서 이번 분석을 마치겠습니다.